네, 상가중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부동산 법규와 규제에 관한 이해. 부동산 법규 엄청 많습니다. 법규 엄청 많고 규제 같은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공인중개사 이 공부를 하시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법규 공부 많이 하시고 내용도 되게 방대합니다. 그 공인중개사 책 자체가 요약본이기 때문에 사실 중개하는 데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 오늘의 그 주제도 사실은 조금 형식적이죠. 진부한 내용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중개를 하시면서 아셔야 되는 부분, 그 부분들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개사가 신경 쓸 법규만 알면 된다. 우리가 자격증 공부할 때는 많이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드에서는 법규 몇 개만 알면 됩니다. 그거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래에 관한 법규보다는 이게 그 법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손님들의 중개 거래에 대한 법규라기보다는 중개사 본인, 나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택거래 같은 경우에서는 중개사고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중개사고라고 해봤자 계약금 물고 계약을 깬다든지 그건 사고가 아니거든요. 계약 파기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고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면은 보일러 같은 경우 보일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이 비용 누가 될 거냐? 집 팔면은 나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밖에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상가 중개를 하시다 보면 중개 사고가 터지면은 이거 그냥 계약금 얼마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몇 천만 원, 1억, 2억까지도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 공제 증서를 만들죠. 근데 공제 증서가 사실 1억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또 1억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나중에 그거 들어옵니다. 그거 뭐라고 합니까? 일단 그 보험 쪽에서 일단 변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 들어오거든요. 결국에는 개인이 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을 오래 하시려면 본인에 대한 방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수료 부분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0.9%로 정해져 있습니다. 0.9% 이내에서 협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협의하는데 협의라기보다는 보통 그냥 0.9%를 받아버리죠. 예. 그리고 이걸로 실랑이를 너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43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30만 원 뒤에 그냥 잘라 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 수수료를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가게 사장님, 점주님들도 보면 가게 한 두 번, 세 번 팔아보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0.9%거든요. 일단 0.9%인데,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오피스텔,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상가 중심지에서 특수상권 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보다는 오피스텔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오피스텔도 좀 이렇게 이게 물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상가만 합니다 하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거리가 가깝고 또 이런 건 회전이 좋고 사실은 크게 일하지 않고도 좀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오피스텔 나 안 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매물 그냥 접수하고요. 또 문의 들어오거든요. 문의 들어오면 그냥 안내 한번 하고. 그래서 제가 차로 움직이고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갖고 자기 부동산에서 도보권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막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하시는 게 좋고요. 가면 수수료를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택 수수료로 매겨야 되는지 상업용 수수료로 매겨야 되는지 요거 되게 찬반이 있거든요. 자, 이게 수수료표를 제가 네이버에서 가지고 왔어요. 오피스텔 그냥 비싼 거 아닙니다. 요 보면 500에 30만 원짜리 요걸 가지고 왔거든요. 500에 3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요율을 계산을 했을 때 0.5%로 들어갑니다. 0.5%.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네이버 쪽에서 그냥 계산을 해주기도 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쉽게 계산하실 겁니다. 이게 보시면 요율표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500에 30만 원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게 계산을 해서 요래조래 하면 0.5%에 걸립니다. 근데 한도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도액이 20만 원인데 뭐 20만 원 넘지는 않네요. 13만 원 나왔습니다. 13만 원. 근데 요거를 똑같은 500에 3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요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상업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 외의 부동산으로. 그러면 그냥 이거는 뭐 여기는 보시면은 요율표라는 게 있거든요. 0.5가 들어갈 때도 있고 0.3이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되면 요율표가 없습니다. 그냥 0.9% 이내에서 협의해라. 근데 0.9%다 받죠. 근데 똑같은 500에 30만 원짜리 오피스텔인데 요거는 23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요거는 13만 원 나왔죠. 10만 원 더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피스텔은 사실은 상업용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다 살죠.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개사 입장에서는 뭘로 계산해야 되는가? 뭐 자기 돈 많이 주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손님들이 그 요즘에 막 잘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니까 오피스텔 계약을 자기가 하는데 수수료는 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손님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냥 대충 얘기하죠. 여기는 상가로 이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사무실 계산하는 걸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본인 돈 많이 주는 걸로 계산. 당연히 그렇게 하죠. 손님이 막 이거는 주거용인데 왜 그걸로 계산하느냐 이런 손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오피스텔 경우에는 참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사실 중개사 10만 원이라도 더 버는 쪽으로 하겠죠. 그리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우리가 0.9% 계산이 나오잖아요. 가면 이 권리금은 어떻게 되냐? 권리금 이게 사실은 상가중개에서는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권리금 이게 뭐 그냥 1, 2천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조금 장사 잘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진짜 규모 스케일이 크고 막 그런 거는 3억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 시설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레시피나 정말 오래된 전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30년 정도 한 국밥집 국밥골 30년이 안 되더라도 국밥집에 일단 펴놓기만 하면 손님이 와서 발리거든요. 그런 데는 뭐 3억씩 하더라고요. 더 잘 되는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 중에서 제일 큰 건 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수료라고 하면 수수료 외라고 했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근데 10%가 일단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3억짜리를 뭐 우리가 중개를 뭐 얼마나 해보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보통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는 흔하게 만나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10%가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에 월세 있고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중개수수료 계산 들어갑니다. 0.9% 계산하고 별도로 권리금에 대해서 10% 가면은 뭐 중개수수료도 한 몇백 나오겠죠. 근데 5천만 원짜리 권리금을 받아줬다. 그러면 10% 5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일반적인데 가면
이 권리금은 그러면은 이 양쪽에서 받나요? 뭐 불법인가요? 이게 중개 수수료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 권리금에 관한 거는 사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10%, 20% 받으면 안 되냐? 20% 받아도 돼요. 재량입니다, 재량.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되게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이게 잘못하면 진짜 사기꾼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조금 클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그냥 안 받아버립니다. 이거는 사람 스타일이거든요. 권리금이 사실 훨씬 커요. 그래가지고 중개수수료 만약에 230 나왔다. 근데 권리금이 10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230만 원 다 받아도 되는데 그냥 중개수수료는 제가 안 받겠습니다. 권리금 요것만 제가 받을게요 하고 깎아주는 것처럼 해서 저는 받아요. 근데 다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 스타일인데 일단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고, 조금 이렇게 재량껏 유도리 있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 10%, 와 이거 너무 이거 날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가게를 한두 번 이렇게 사고 팔고 권리금이 오고 간 적이 있으신 분들이면 이것도 그냥 보통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해요. 근데 이제 가게를 처음 하시고 처음 넘기시는 분들은 이게 10%나 된다고?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 것도 안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양쪽에서 받으면은 일반적으로는 득이 된 사람에게 받는 게 맞아요. 하면은 권리금을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5천만 원을 A한테 받아서 B한테 줬어요. 그럼 득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B가 득이 됐죠. 그러니까 B한테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고요.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재량껏 하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서 또 이 받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욕심이 많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5천만 원을 권리금을 주고 내가 들어가는데 여기 10%까지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5,5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뭐 참 그것도 보면은 중개사 능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재량입니다. 자기 능력. 그렇다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과 중개 수수료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0.9%보다 내가 만 원이라도 더 받았다. 요거는 나중에 고발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권리금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요거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사실 영수증 발행을 하면 하는데 조금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영수증 발행을 하시게 되면 또 뭐 부가세를 안 끊도록 또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러면은 이거 부가세 하셔야 됩니다 해갖고 가면 10%또 붙여가지고 또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게 들어올 때 전부 다 이렇게 비용을 영수증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당연히 10% 요구하고요. 그러면 영수증 끊어주시면 됩니다. 영수증 뭐 발행해주면 되죠. 돈 벌었는데. 그리고 요거는 항목을 중개수수료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고, 요거는 굳이 영수증을 발행해가지고 이게 명세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면 이거는 뭐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시고, 컨설팅 비용은 그냥 뭐 무한대니까 상담해주고 뭐 위치 분석해주고 나 해줬다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컨설팅 이런 걸 조금 꼼꼼하게 이제 상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자기 방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한번 크게 되신 분이 있다 하면 그 사업자 등록증 내실 때 그냥 부동산 중개만 넣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 컨설팅 용역 막 이런 거를 잡아 넣기도 해요. 그런 거는 뭐 항목 여러 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서류 지급하잖아요. 계약서 지급할 때 컨설팅 용역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만듭니다. 그 지도 위치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가 사진 하나 들어가고 주소 넣고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두 부 만드셔서 하나는 손님 주고 하나는 내가 보관하는 거예요. 손님 도장이 들어가야지 인정이 되겠죠.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초과 중개 수수료 요거를 혹시 요거로 걸고 넘어지는 또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요렇게 뭐 하면 나중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 개설하시는 분들은 그 부동산 그 항목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 만드실 때 뭐 컨설팅 용역 뭐 이런 거 하나 그냥 넣으셔도 돼요. 뭐 분양 대행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뭐 이런 걸 자기가 나중에 혹시나라도 할 것 같다 이러면 넣어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추가 변경이 좀 귀찮잖아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오늘 뭐 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부동산 상가 이런 거 하면은 블로그, 카페, 요거 블로그 제일 많이 하시죠. 블로그,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하시는 분도 카페, 그 다음에 뭐 현수막 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전봇대에 이렇게 전단 붙이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 전부 다 이게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표시광고법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표시광고법이 이게 좀 잘못된 게,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가 가능하게끔 지금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가면은 뭐 그 상가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죠. 그 밑에 딸린 식구들, 뭐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는 회사도, 그 부동산 사무실도 있고요. 5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근데 그 딱 자기 공인중개사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중개보조. 그 다음에 요거는 자격증 없으신 분들인데 정상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중개보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땄지만 내가 개업한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취직돼 있다 하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하는 광고 전부 불법이에요. 이게 뭐 일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법이 조금 잘못된 부분, 비현실적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또 협회 측에서 조금 문제점을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가 가능합니다.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러면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요 필수 항목 요거는 챙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집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식당 몇 평, 뭐 무슨 동, 뭐에 보증금 뭐 3천에 150 이렇게 연락 주세요라고 물건을 올린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근데 그게 광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하시려면 부동산 이름, 대박 부동산, 그 다음에 개설번호 있죠. 개설번호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 요거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주소를 적으셔야 되는데 끝까지는 안 적으셔도 되고, 뭐 무슨 동 이렇게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표 연락처, 요거는 지역번호가 들어간 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그냥 010 핸드폰 번호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갖춰지지 않았다. 보통 근데 연락처를 내가 중개보조야. 근데 블로그에 글을 적었는데 우리 소장님 전화번호 적습니까? 자기 번호 적죠. 근데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소장님 전화번호 적어야 된다. 자기 이름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현실적입니다.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만약에 한 개가 누락이 됐다, 아니면은 뭐 소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 부장 이렇게 적었다, 바로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적발하느냐? 그 많은 블로그 글들 누가 확인하느냐? 뭐 피터팬 이런 데 올릴 때도 있잖아요. 거기 부동산들 많이 올리거든요. 원래 개인 거래인데
근데 요거 항목 적어서 올린 사람 몇이나 될까요? 거의 99%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표시광고법 위반 이거 어떻게 다 적발하냐? 적발 못합니다. 전 모두가 그렇게 광고는 하지만 진짜 이거 100개 찾는 거 일도 아니죠. 200개, 300개 시간만 있으면 뭐 10,000개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다 불법이에요. 안 걸리는데 누가 신고하면 걸린다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거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올렸던 거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포상금이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포상금 사냥꾼이죠. 그 사람들이 한번 작정하게 되면요.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그냥 한 방에 날려요. 그러면 이거를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서 딱 알잖아. 이거 그 포상금 노리고 하는 자기들 일만 많고 이러면 그쪽에 연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이래가지고 일을 안 키우거든요. 근데 이, 이 포상금 노리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청와대로 넣습니다. 청와대에 넣으면 빼도 박도 못하죠. 그냥 바로 100% 접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관할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냥 청와대에서 내려오면은 일 다 제끼고 1순위로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백 써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요거 뭐 남들 다 하던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알고는 계세요. 이게 뭐 방어하시는 방법도 뭐 사실 노하우가 좀 있기는 한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걸려봐가지고 이거 진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은 것도 좀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이걸 누가 하냐면은 적대시하는 부동산 우리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데 있죠. 뭐 예전에 한번 싸웠다 아니면 뭐 수수료 때문에 한번 싸운 적이 있고 아니면 손님을 누가 뺏어 가가지고 막 이런 싸움이 납니다 이게. 그런데 보통은 싸워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좀 이래 좀 집요하게 좀 똑똑한 사람들 있어요. 이런 거 이용하는 사람들 엿먹어봐라고 매기는 거죠. 그럼 영업정지 당할 수도 있고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초범인 경우에 그렇고 누적이 되면 또 다를 겁니다. 아무튼 적대시하는 부동산이 신고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자 뭐 같은 말이죠. 그래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서면 계속 제가 예를 듭니다. 서면에서 서면 상가 임대라고 쳤어요. 네이버에. 그럼 무조건 맨 뒤에 나오는 블로그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탑을 잡고 싶은데 메인에 이제 올라오고 어떻게 해도 걔를 못 이기겠는 거야. 나는 맨날 한 20페이지에 나오는데 막 1페이지에 나오는 맨날 나오는 부동산만 나오거든요. 미워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에라이 장사도 안 되는데 하면서 신고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방어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개업중개사라면 자기가 하는 광고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소장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는 뭐 네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 내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만 표시광고법 위반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날라가고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날라가고요. 그리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 나한테도 날라옵니다. 더블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게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 뭔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요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확인설명서가 있는데 우리가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가 있잖아요. 확인설명서 좀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똑바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확인설명서 말 그대로
확인할 거 확인해주면 된다. 제가 요 1편, 2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허가업종, 신고업종 요 중에서 보통 장사가 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허가업종 요거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럼 내가 구청에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게 내 의견을 적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더 명확하게 하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부서에서 김철수 뭐 계장과 통화 확인하였음 이렇게 말 지어내시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줬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권리금이 오갈시 집기 목록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뭐 권리금이 5천만 원인데 요거 뭐 간판하고 뭐 레시피하고 뭐 테이블 5개, 의자 20개, 그 다음에 컴퓨터, 오디오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통째로. 요거 집기 목록 작성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뭐 그냥 여기 다 드릴게요. 아이고 뭐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사진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집기 목록을 작성을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고 그거 사진 보시고 그냥 목록 적으시면 됩니다. 대충 해도 되지만 사고 터지면 나만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진 툭툭툭 찍고 작성하시는 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확인 상명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업종 중에서 이 숙박업이 되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텔을 하시던 데를 뭐 신규 개장, 신장 개업이죠. 그래서 개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포괄 승계를 합니다. 가면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놔두고 그 대표자만 대표자와 상호만 변경이 되는 거죠. 승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승계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신규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텔을 팔았어. 근데 팔았다고 해가지고 파신 분이 바로 그냥 세무서 갖고 폐업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업자 등록 번호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러면 나 새로 사업자 내면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포괄 승계는 되는데 신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학교하고 이게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정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보다 이 모텔이 먼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모텔 옆에 학교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 모텔을 가지고 학교 이제 들어왔으니까 너네 나가라 영업 못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줬던 데들은 그냥 내주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진짜 막 30년 전에 해가지고 뭐 개설을 그때는 까다롭지가 않았어요. 대충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요즘에 신규로 적용할 때는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신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확인을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포괄 승계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를 하는데 뭐 학교 이런 거리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년 전에 개업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계속 포괄 승계, 계속 승계해서 하는데 이 사람 폐업해버리고 신규로 내려고 들어갔는데 여기 숙박은 못 하시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돼버리면 이 중개 사고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너 이거 안내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손님한테 설명을 하고요. 이건 뭐 상황 봐서 하는 거죠. 상황 봐서. 그래서 안내했다는 거를 꼭 그 확인 설명서에 작성을 해갖고 한 줄 붙이셔야 돼요. 그 한 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천지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또 계속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의 경우에 편의점은 이거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 지역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 담당자도 사실은 중개 보조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똑부러지게 해요. 전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지만 내가 공인중개사 하면 중개사도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다. 담배포 500m. 담배포가 기존에 있는 데하고 직선거리로 500m 내에는 신규 담배 개설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담배 개설이 안 되면 편의점을 안 내줍니다. 요거를 왜 아셔야 되냐면 신규 개발을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 쌀집 이야기가 있는데 편의점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는데 담배가 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막 쌀집이 하나가 담배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저 쌀집 하나 때문에 이 편의점을 못 여는 거예요. 신규 상가고 코너에 뭐 횡단보도 끼고 너무너무 누가 봐도 이건 편의점 자리인데 담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길 건너에 쌀집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담배를 사와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담배포의 권한을 쌀집한테 이게 승계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돈을 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사오는 겁니다. 담배포 자체를 사서 그러면은 편의점이 못 들어오는 데를 편의점을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500만 원을 줘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또 상호 봐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런 거를 알고 확인을 하면 못하는 업종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쪽 안 된다고 해서 저기는 편의점 안 된다 하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 조금만 경험이 있으시면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뭐 불법 건축물 유무 이거 다 지금 확인 설명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 유무 확인 공인중개사 막 전화 띡띡 돌리고 뭐 그냥 실내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예약하는 거 아닙니다. 옥상에 불법 뭐 옥탑방이 있다, 아니면 1층에 식당인데 뭐 뒷마당에다가 그냥 가설 창고를 해가지고 뭐 적재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게 구청에서 적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내가 뭐 옥상에 뭐 이거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옥상 문을 안 열어주면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1층에 식당인데도 그럼 옥상에 5층짜리 옥상에 불법 뭐가 있다 이러면 1층에 신규 이거 허가 안 나옵니다. 허가 업종 전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물어봐야죠. 이쪽에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대로 말해라고. 1층에 식당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느냐 이러면 그 사람들이 확인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산상에 뭐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적발된 건 없고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사를 나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게 있으면 신규 업종이 안 된다는 거를 건물주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사장님 이거 때문에 신규 업종이 안 돼서 지금 1층 계약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건물주가 당연히 자기가 지금 장애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고 받아야죠 손님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발벗고 나서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확인 설명서죠. 불법 건축물 유무 확인 하려 하였으나 옥상에 문이 잠겨 확인하지 못함. 그러면 또 이렇게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 없다고 함.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기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발 유무를 확인했다 구청에다가 구청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였다 라고 그냥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냥 그대로 나는 확인했고 나는 설명했다 명시. 요것만 하시면 역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했다 나중에 걸고 넘어집니다. 이거 뭐 개업도 못 하는 데를 중개를 해줬냐 이랬냐 저랬냐 막 난리가 나거든요. 다 피해 가셔야 됩니다.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적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될 소지가 있고 건물주는 원복시켜 주기로 함. 요거를 계약서에 한 줄 적을 수도 있죠. 아직 적발은 안 됐지만 문제의 소지가 건물주는 원복시켜 주기로 함 이라고 계약서에 적으면 중개사는 할 만큼 한 겁니다. 나머지는 세입자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건물주하고 싸움이에요. 맞죠? 이거 네가 해주기로 계약서에 적었잖아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은 건물주가 요걸 원복하기는 나 좀 비용도 그렇고 좀 그렇다. 대신에 내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내가 이거 다 책임지겠다. 전부 변상하든지 내가 다 해결을 하겠다. 그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건물주는 뭐 옥탑방 불법 옥탑방으로 인해
뭐 영업에 문제가 생길 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뭐 이런 거. 그런 조건이면 나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적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확인하였고 설명하였다만 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중개사 역할은 거기까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명시가 없을 때는 코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중개 수수료라는 게 전화 돌렸다고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이 정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인테리어 비용 물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 뭐 된다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착착착 하는데 인테리어 요즘에 비싸죠. 인테리어를 한 7천만 원치 뭐 공사인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절반 했어. 근데 나중 보니까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철거 비용까지 이거 물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집주인하고 어떻게 해결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공인중개사 거기 계속 불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중에 말했잖아. 이거 너네들끼리 할 문제다. 건물주가 원복시켜 주기로 함. 아니면 건물주가 책임지기로 함. 이거 적으면 나는 끝나는 거야.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요것도 제가 참 예를 들면서 하다 보니까 또 조금 길어졌는데 부동산 벽규와 규제에 대한 이해. 요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뭐 다른 사람을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개사 본인에 대한 방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빠짐없이 꼭 하자.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 챙기시고 계약하실 때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3편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4편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